지난 2시간에 걸쳐가지고 현재 광주 국립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평 신덕고분 주인을 추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평의 신덕고분은 그 영산강유역에 현재까지 발견된 14개의 장고분, 우리는 장고분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전방후원분이라고 부릅니다. 같아요. 전방후원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신덕고분은 이 다른 고분과 다르게 많은 유물이 발견됐어요. 도굴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유물이 살아남아서 주인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평 신덕고분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추적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앞에 2번 얘기했고 이제 오늘이 3번째인데, 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제 말을 너무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단지 참고에 그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는구나, 그 무덤의 주인을 어떻게 찾아가는구나 참고로 하고,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나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저보다 더 가능성이 높고 더 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추적을, 저를 넘어서는 추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475년에서 479년까지 5년 동안입니다. 475, 476, 77, 78, 79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보냐면, 영산강유역에 전방후원분이 출현한 게 바로 백제의 웅진천도 475년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웅진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때 그 신덕고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75년부터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475년 9월에 고구려 장수왕이 3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합니다. 그래서 한성을 포위해요. 계로왕의 한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개시합니다. 근데 당시에 고구려군의 선봉이 백제, 과거의 백제 장군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구의신왕까지는 백제 왕족 해시입니다. 그러다가 비유왕 때 부여시로 바뀌어요. 왕통이 바뀌는 겁니다. 부여시로 바뀌는데 이전에 해시 왕통의 세력들이 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왕이 보면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비유왕이 내란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때 반란을 일으킨 백제 장군들이 다 고구려로 도망갑니다. 그 고구려로 도망간 장군들이 나중에 장수왕의 선봉장이 돼가지고 백제를 침공하는 거예요. 이야, 백제 장군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구려로 도망가서 백제를 침공할 수 있느냐 의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의 백제, 우리 한성백제라고 통상 부르는데, 한성백제가 어떤 나라였는가, 어떤 성격의 나라였는가를 보면 그건 확실해집니다. 한성백제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 말갈인들이 만든 나라였어요. 말갈국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고구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개토왕 비문에 백자는 우리의 옛날 구시 성민이었다, 예전에 우리 성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성백제 지배층에서 볼 때는 부여씨한테 왕권이 뺏기는데, 오히려 고구려, 자기 물론 이제 조상이지만 말갈이었지만 들이 말갈 계통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친연 가까운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로 도망가는 것이 별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앞세우고 장수왕이 475년 9월에 서울로 남하합니다. 서울을 포위해서 서울이 이제 공격을 받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 뭐라고 했었냐면, 금강유역에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금강유역에서 안 와요. 금강유역도 군사력이 있었어요. 영산강유역에서 옵니까? 안 옵니다. 영산유역에도 군사력이 안 와요. 낙동강유역에서 오느냐? 낙동강유역에 당시 가야 제국들이 있었는데 안 옵니다. 구원군이 안 와요. 그럼 어디서 오느냐? 2군데서 옵니다. 하나는 신라예요. 신라의 문주가 신라에 가서 1만 명의 기병대를 이끌고 와요.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라가 구월을 이유는 비유왕 때 신라와 혼인해서 그래요. 그러니 비유왕 때 백제 왕비족이었던 겁니다. 1만 명이 기병대끌고 그 다음에 외국을 통치하던 곤지가 백제가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외국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곤지가 놀래가지고 목현만치 원로 대신인 목현만치를 보냅니다. 그리고 목현만치가 구주에 가서 한반도로 가려면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큐슈 지역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구원하기로 합니다. 그 큐슈 지역 군대로 구성된 백제 구원군의 사령관이 바로 조미걸추예요. 그러니까 목현만치와 조미걸추가 이끄는 백제 구원군이 이제 외국에서 급히 달려가는 겁니다. 서울로 달려가요. 그 군대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 큐슈 지역에서 이끌고 온 군대 규모가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는데 일본 서기에 그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일본 서기 웅략초의 전황에 보면은 장군들이 이제 한성을 폐허화시켰어요. 10월달에 475년 10월에 서울을 불태워가지고 싹 완전히 폐허가지고 계로왕을 비롯한 왕족이 다 죽었습니다. 왕통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마왕자는 안 죽습니다. 사마왕자가 누굽니까? 훗날의 무령왕이에요. 사마왕자가 안 죽은 이유는 당시 서울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마왕자가 외국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곤지가 사마왕자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다가 강라도에서 사마왕자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마왕자는 백제로 보내고 왕비만 데리고 갑니다. 곤지가 필요한 건 왕비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은 강라도에 태어나서 바로 백제로 돌려보내집니다. 사마왕자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없었어요. 또 일본서기 어디를 봐도 사마왕자가 외국에 있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왕자는 백제로 돌아왔는데 고구려군이 공격할 때 다행히 서울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참고로 서울이 함락될 때 중요 인물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사마왕자는 461년생이니까 약 15세 정도 됩니다. 무령왕 15세. 동성왕은 약 35세 정도 되고 문주왕은 당시에 40세 또는 40대 초. 외국을 통치하던 웅략천왕 그러니까 곤지왕입니다. 곤지왕은 60대 초입니다. 나이가. 그러면 계로왕은 곤지왕의 형인 계로왕의 나이는 역시 곤지보다 한두 살, 두세 살 많을 정도. 그래서 60대 초 중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후에시 왕족이 몰살됐다 이겁니다. 근데 일본 서기를 보면은 왜 더 이상 남아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완전히 불태워서 함락시킨 다음에 폐허 만들고 고구려군이 더 이상 남아하지 않는 이유가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당시 동성왕은 이 곤지가 파악하는 백제 구원군이 외국에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확전을 피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걸로 볼 때 장수왕이 외국 구원군의 소식을 듣고 피했다. 그러면 신라에서 10,000명이 오고 문주왕이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군대가 옵니다. 반면에 장수왕이 약 3만 대군이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목현만치하고 조미걸추가 끌고 온 큐슈 지역 군대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10,000명 이상. 그래야 고구려군을 맞설 수 있으니까. 곤지가 몇 명이나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총동원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제 추정입니다. 그 숫자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목현만치하고 조미걸추가 이끈 군대하고 문주왕이 이끈 군대가 도착을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이미 폐허가 됐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고. 그래 어떻게 하느냐?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웅진으로 천도할 것을 지시한 사람은 일본 성의를 보면 곤지예요. 곤지가 웅진으로 가라. 그래서 문주왕과 목현맞이 조미걸추가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금강유역이 백제 건국 후 500년 동안 백제 건국 500년 동안 없었어요. 500년 만에 최초로 삼국사기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475년이에요.
자, 그러면 목현만치의 나이는 얼마냐? 왜 나이를 제가 따지냐면은 그 신덕 고분에 묻힌 사람이 20대나 30대, 20, 30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를 따지는 겁니다. 목현만치는 당시 70대 원로 대신이세요. 그러니까 목현만치는 어떻게 됩니까? 신덕 고분에 묻힌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조미걸추는 어떠냐? 이 큐슈 지역의 후왕으로 구원군을 이끌고 왔는데 그 정도 되면은 20, 30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목현만치 조미걸추가 데려온 군대 큐슈 지역의 휘하 장군들 중에서는 20, 30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장군급에서 금동관을 쓸 만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목현만치나 조미걸추 그 휘하에 있는 장군들은 신덕고분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적다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아니 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 못 돌아갑니다.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475년 겨울에 웅진으로 전도하고 10월에 477년 2월에 웅진에 있는 궁궐을 수리합니다. 그 궁궐이 뭡니까? 이 396년 잔국이 토벌을 될 때 그 잔국의 궁전이었어요. 그래서 잔국이 외국으로 천도합니다. 왕실이 천도하고 그때 남은 그 궁궐을 그동안 이제 거의 못 쓰고 있는 궁궐을 한 80년 동안 못 쓴 거죠. 내려와서 수리해요. 수리해가지고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곤지가 웅진으로 가라고 한 이유도 웅진이 과거에 백제 수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궁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백제 왕통이 다 끊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77년 4월에 왕의 동생, 계로왕 동생입니다. 왕의 동생 곤지를 내신 좌팽에 임명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외국을 통치하던 곤지가 백제 자기 형 죽고 왕족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제 왕통을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제로 귀국을 하는 겁니다. 477년 4월에. 자, 그런데 삼국사기와 일본서기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삼국사기는 왕의 업적을 씁니다. 본기에 왕의 업적을 쓰고 신하들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됩니다. 왕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왕 한 명에 몇 명이 나옵니까? 그 밑에 있는 강료들이 많이 나와요. 두세 명밖에 안 나옵니다. 한두 명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간략하게 나와요. 반면에 일본서기 어땠냐? 일본서기는 천왕으로 기록된 사람 외에도 강료들 밑에 신하들이 많이 나와요. 뭐 10명, 공략주 같은 건 20명 이상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게 양쪽의 기록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삼국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봐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해서 하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아신왕 12년 아신왕 12년입니다. 가을 7월 군사를 내어 신라의 변경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군사를 내어 신라의 변경을 쳤다. 일본 서기는 이런 게 어떻게 쓰냐면 왜 군사를 내서 신라 변경을 쳐야 하는가? 두 번째, 이때 지휘관이 누구인가? 세 번째, 그래서 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걸 씁니다. 그런데 백제본기는 그런 거 안 써요. 가을 7월 군사를 보내 신라 변경을 쳤다. 이렇게 딱 한 줄로만 정합니다.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중요하지 이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록은 아신왕조 12년이죠. 아신왕 12년 가을 7월에 정말로 백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신라 변경을 쳤는가?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확인이 가는 겁니다. 간단히. 그 다음에 그 군대의 규모가 얼마였는가? 당시 백제군 지휘관이 누구였는가?
신라 변경을 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고학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저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확실히 가능해요. 제 책 보면 나옵니다. 제 책 보면 나와요. 정확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삼국사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제 책이냐면은 뒤에는 볼 게 없고 5세기 이전, 6세기 이후는 논의 안 됩니다. BC 1세기부터 5세기까지 보면은 사건의 제가 기록을 하나씩 체크를 해 보면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적어도 90% 이상의 기록이 단 한 달도 안 틀려요. 단 한 달도 안 틀리는 정확한 기록입니다. 물론 이제 쓰다 보면 오타라든가 오자, 뭐 탈자 이런 거 나오지만 이제 그건 사람이 실수고로 나온 것이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중기까지 맞춰서 90% 이상이 단 한 달도 안 틀립니다. 기록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은 정확한 기록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웅략조를 보면은 그 강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20명 이상 나오는데 곤지가 외국에서 백제로 돌아가는 477년을 경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웅략조의 강료들이 전부 사라져요. 아니 다 어디 갔지? 웅략의 대신들이 싹 없어집니다. 행방불명이 돼요. 전부 다. 원루 대신 한 명이 남아요. 원루 대신 한 명이 남고 싹 증발합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 외국을 통치하던 곤지가 백제로 혼자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혼자 돌아가서 국가를 통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이 5인데 제일 똑똑한 게 누굽니까? 모대 왕자예요. 말다 왕자라는데 훗날의 동성아입니다. 모대 왕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강료들을 데려가요. 국가가 천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백발 왕자한테 외국을 너 외국 통치해라. 그리고 아들이 백발 왕자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걱정이 되니까 원로 대신 한 명에게 내 아들을 좀 보필해 주시오. 이렇게 맡기고 나머지 강료들을 전부 데리고 477년 4월에 백제로 천도를 하는 겁니다. 왜 천도합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돼야죠. 백제 왕이 되기 위해서. 개로왕으로 왕치 끊겼으니까 천도를 해요. 그러면 백제로 돌아오면 왕이 됩니까? 그렇게 쉽게 왕이 돼요?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 곤지가 강료들을 전부 이끌고 웅진으로 딱 천도해보니까 웅진의 4대 세력이 보이세요. 4대 세력. 어떤 세력이냐? 첫 번째, 해구로 대표되는 전 한성백제 왕족 세력. 한성백제에서 남한 해구를 대표하는 왕족 세력. 여기도 군사력이 있어요. 해씨가 왕족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근초고왕, 근구수왕, 침류왕 다 무슨 해씨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로 확인하는 거예요. 삼국사기 어디에 근초고왕이 해씨라고 나옵니까? 제 책을 보십시오. 제 책을 보시면은 봅니다. 제 책을 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알 수 있어요. 해씨입니다. 해구로 대표되는 한성백제 왕족 세력. 그 다음에 문주 1만 기병대를 이끌고 왔어요. 신라에서. 문주로 대표되는 친신라계 세력. 그 다음에 백가로 대표되는 금강역 토착 세력. 백가요. 그리고 백씨는 4세기부터는 진왕이 부여씨인데 3세기에 혹시 백씨가 진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세기에 부여씨가 뭡니까? 앞에 얘기한 대로 부여씨가 영산강유역 옹관매 집단이에요. 영산강유역 옹관매 집단이 진왕권을 장악하기 전에 진왕은 백씨가 아니었을까? 추정이지만 3세기에 추정입니다. 아무튼 금강역 토착세력. 그리고 여권으로 대표되는 외국 귀국 세력. 그래서 4대 세력이 웅진에 밀집했어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문주왕은 어떻게 하느냐? 곤지를 내신좌평에 임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신좌평은 수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백제를 공동으로 통치하자. 즉 권력을 나누자예요. 권력을.
그 4대 세력이 뭐였는데 권력을 나눠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 백제를 공동으로 통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주왕이 곤지를 내신좌평에 임명한 것은 제 개인 생각은 문주왕으로서는 최선했다고 봐요. 이 방법이 제가 만약에 당시에 문주왕이라도 아마 이와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자 이거예요. 공동 통치자. 그런데 그게 권력을 나눠가지고 통치하는 게 잘 됩니까? 또 곤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전에 녹화한 무령왕 탄생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달 어디 가세요? 477년 5월 흥령이 나타납니다. 웅진에 흥령이 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란이 벌어져요. 지배직사의 내란이. 4대 세력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4대 세력이 어떻게 표를 먹었을까?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삼국사를 읽어보십시오. 삼국사 읽어보면 대충 어떻게 됐던가 알 수 있어요. 4대 세력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두 달 후에 477년 7월 곤지졸 외왕 곤지가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 곤지가 데려온 왜군이 대패한 겁니다. 이 전투 대패했어요. 대패하고 왕이 죽을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 왕을 호위하던 휘하 장군들도 거의 다 죽거나 부상당했다고 봐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신덕고군의 젊은 장군은 477년 5월 흥룡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477년 7월 곤지가 죽을 때 477년 5, 6, 7 세 달 중에 하나 죽었을 거예요. 그 중에 아니면 여기서 중상을 입은 겁니다. 곤지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왕이 죽었다는 것은 왕을 호위하던 마지막 방어선이 뚫린 겁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방어선에서 곤지를 호위하다가 곤지를 지키다가 죽거나 부상당한 겁니다. 죽거나. 그러니까 이제 다 뚫리니까 마지막에 곤지가 죽었죠. 그래서 죽거나 부상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곤지 세력이 자신의 근거지 뭐예요? 외국 왕실이 부여시입니다. 자신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영산강 지역으로 후퇴한 거예요. 영산강 지역으로. 그러니까 곤지가 데려온 왜군이 477년 이 7월에 대패를 해가지고 영산강 지역으로 후퇴해요. 왜 영산강 지역입니까? 옹관매지대입니까? 거기가 외국 왕실의 고향이에요. 외국 왕실이 뭡니까? 바로 부여시예요. 백제 부여시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빛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덕고분의 주인은 477년 7월 곤지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아마 목현만치 조미거추 다 죽었을 거예요. 주인 인사들이. 무신은 다 죽었다고 봐요. 문신은 좀 살아남아도 이 전쟁터에서. 그래서 죽거나 부상을 당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실어왔어요. 한평으로. 자기 고향이 아니고 할아버지 고향쯤 되겠네요. 할아버지 고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제 대거 이민 가냐면 한 지역이 무너지던 396년 잔국 토벌부터 변진한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407년 영락 17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이민을 갔다가 그러니까 그 신덕고분 주인공의 할아버지쯤 될 겁니다. 젊으니까 그때 이민을 갔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80년 있다가 7, 80년 있다가 다시 온 거예요. 자, 그럼 7, 80년 살아도 그 정도는 고향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기간은 7, 80년이라는 기간은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북에서 남으로 많은 북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2021년까지 기간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들도 황해도 소신 분은 고향이 황해도고 평안도에 소신 분은 고향이 평안도고 함경도에 소신 분은 고향이 함경도입니다. 아마 그와 유사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통행이 안 되지만 또 그 당시에는 백제에서 외국 자유롭게 통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고향의 의미가 가깝죠. 그래서 477년에 죽어가지고 시신이나 또는 부상당해가지고 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덕고분의 주인공이 죽은 해는 저는 47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방 후원분도 역시 477년에 이 축조가 됐을 거예요. 477년에 거기로 온 이유는 자기 할아버지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한평이 할아버지의 고향. 그 사람의 성씨는 영상역 3대 성씨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부여씨, 목씨, 사씨. 그 중에서도 부여씨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부여씨나 아니면 목씨, 양대 세력이던. 이 삼국사기는 왕이 죽으면 언제 죽었다, 누가 즉위하면 언제 즉위했다 이렇게 쓰는데, 일본 서기는 왕의 죽음에 관해서 정확히 기록 안 씁니다. 숨겨요. 그리고 삼국사기는 뭐 1월에 즉위할 수도 있고 2월에 즉위할, 3월에 즉위할 수 있는데, 일본 서기는 어떻게 쓰냐면 5세기 7대 왕, 제가 얘기는 응신부터 웅략까지입니다. 즉위는 대개 1월에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구려처럼 월년제예요. 금년에 왕이 되면은 바로 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되면은 그 다음에 1월이 원년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즉위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즉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고구려와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면 다음 해가 1년이에요. 그런데 죽은 해는 감춰요. 왜 감추느냐?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왕제는 어떻게 공립이 돼야 해요. 공립이 안 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 내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실은 왕의 죽음을 숨기고 후계를 준비해요. 후계를.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죽었다, 그거 가지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일본 서기는 왕이 죽은 날짜를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글귀 기록, 이상은 글귀 기록이 뜨면은 그게 왕이 죽은 겁니다. 왕이. 그러면 일본 서기를 보고 웅리학천왕이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글귀 기록을 찾는 겁니다. 웅리학천왕을 쫙 보면은 글귀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웅략 22년조 나옵니다. 가을 7월.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큰 거북이를 얻었는데 거북이 갑자기 변화의 여자가 되었다. 거북이 갑자기 여자가 되었다. 이에 포도자가 반해서 부인으로 삼고 뒤따라서 함께 바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복례산에 이르러 두루 신선들을 만났다. 이 복례산이 뭡니까? 죽으면 가는 데입니다. 이게 뭐예요? 웅략천왕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왕이 죽은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477년 7월, 정확히 백제에서 곤지가 죽은 바로 그 시점이에요. 양사람 곤지와 웅략이 동시에 죽는 겁니다. 이것만 같은 게 아니고, 언제 웅략이 왕이 됩니까? 곤지가 사마왕자의 어머니를 데리고 외국에 들어간 직후에, 곤지가 들어간 직후에 웅략천왕이 즉위를 하게 돼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곤지하고 웅략천왕은 동시에 같은 달에 장사를 지냅니다. 백제의 풍습에 따라서, 백제 왕실의 풍습에 따라서 장사를 지내야 돼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 책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무튼 글귀 기록으로 왕의 죽음을 확인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서기는 478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곤지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상유역 전부 후퇴합니다. 영상강, 그러니까 섬진강이 아니고 영상강 유역으로 후퇴하는 것은 거기가 백제 부여시 근거지이기 때문에 섬진강에는 아마 이미 다른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강 유역으로 후퇴를 하고, 왕만, 외왕 곤지만 시신을 외국으로 실어가요. 외국으로 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본 서기를 보면 죽음을 감춰요. 감추고 478년에 외왕 무의 국서가 남성으로 가요. 외왕 무의 국서. 그러니까 곤지의 시신을 외국으로 실어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모대 왕자입니다. 동서왕이에요. 그리고 무의 국서를 보낸 사람도 그 동서왕입니다. 모대 왕자예요. 저는 제가 판단은 그렇게 봅니다. 이 삼국사기를 보면은 무령왕을 동성왕의 제2자야 이렇게 썼습니다. 제2자. 이걸 보고 아니 무슨 둘 다 틀렸다. 틀린 게 아닙니다. 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제2자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를 때, 즉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자관계가 아닐 때 쓰는 호칭이에요. 단
부자관계는 아니지만은 같은 계열일 때 쓰는 게 제2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관계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아예 계통이 다르다. 전혀 다른 계통이다. 그때는 서자라고 합니다. 서자. 그래 백제본기에 보면은 왕자 호칭이 원자, 장자, 중자, 자, 제2자, 서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달라요. 그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왕비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와, 어떻게 결혼되고 이 사람이 누구이까?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비의 기록이 다 있어요. 대부분 경우가. 그래서 왕비의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비의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모르느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책 보십시오. 삼국사기 백제본기도 왕비의 신분이 누구고 왕자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대충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곤지의 시신만 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의 근거지 외국 왕실인 부여시 근거지인 영상으로 배신해서 거기서 이제 살아다 묻혔는데 그 부상당한 사람은 죽고 그리고 이제 생존한 사람은 거기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는 어떻게 되냐? 문주왕이 일으키고 온 신라의 1만 기병대는 백제에 계속 남았느냐 아니면 결국 돌아갔느냐? 저는 돌아갔다고 봅니다. 왜 돌아갔다고 보느냐? 만약에 1만 기병대가 신라로 돌아가지 않고 웅진이 그냥 남아 있으면은 금강유역에 신라식 고분 그러니까 적성 목곽분이 발견돼야 됩니다. 고곽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문주왕 죽고 삼국왕 사이에 신라하고는 10,000명은 돌아갔어요. 그러나 외국의 군대는 대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영사강 지역으로 이제 물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서기에 관해서도 후계자를 얘기하는데 일본 서기를 보면은 인덕이 응신의 4번째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아니 인덕이 응시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4번째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거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법인 거예요. 용법. 이 일본 서기를 보면 부자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왕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은 이전 왕들 중에 한 명의 아들로 입적을 하는 겁니다. 입적. 그리고 그 입적 왕력에 들어가는 순서가 왕자의 순서예요. 웅략 같은 경우는 누구 아들로 들어갑니까? 윤공 밑으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왕력상.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 서기 5세기 7대 왕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은 백제가 비류가 미추홀의 국가를 건국해요. 그래서 1대 비류왕부터 14대 여후왕까지 14명이 목지국을 통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왕이 이어졌는가? 어떤 식으로 국가를 통치했는가? 강요는 어떻게 됐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본 서기밖에 없어요. 일본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대로 천도했기 때문에 천도에서 일본 서기 기록을 남기 때문에 일본 서기를 보고 어떤 식으로 백제를 운영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찾아야 돼요? 웅략 전왕조를 보고 477년에 증발한 강료들 증발했어요. 그 중에서 젊은 무신 중에서도 아버지 때부터 왕족 가문 왕족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대세력 가문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한평 신도 고분의 주인이 될 가능성을 봐요. 나이가 20, 30대고 금동관을 쓰고 있어요. 그 무인입니다. 아주 체결이 건장은. 그래서 일본 서기를 보고 후보를 찾는 겁니다. 일본 서기 웅략주의 초창기에 나오는 사람은 일단 다 뺍니다. 왜 그래요? 477년 그 웅략이 죽을 때 그 외국에서 온 그 강료들이 그때 대패에서 대거 죽었을 때 나이가 20, 30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웅략 초창기 사람은 그러니까 곤지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집권합니까? 461년에 왕이 돼가지고 477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17년 집권하는데 초창기 사람들은 20, 30대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다 빼요. 그리고 중간 이후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무인 출신 그리고 대세력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웅략 8년조에 보면은 신협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엽 촌주청이라는 강료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에요. 장군이 아닙니다. 이걸로 볼 때 목지국에 4세기까지 외국으로 전도하기 전까지 목지국에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 민사 박덕 이 사람도 외교관입니다. 자, 외교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웅약 군연조를 보면은 강료 중에 범하내 직향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사. 그래서 당시 백제에 제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구나. 이걸로 볼 때 조상신이나 시조를 제사 지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구태를 제사 지냈다. 이건 중국 기록에 나와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가 높아요. 그 다음에 난파이릉길사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난파이릉길사 시호의 앞에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장군인데 신분이 그렇게 높은 장군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상년 풍수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국시인가 삭시 국사이 뭔지 본명은 뭐지만 그렇게 신분이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응약 9년에 장군들을 시켜가지고 곤지가 신라를 정벌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신라 정벌하고 군인들이 갔는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신라는 어떤 나라냐면 장군을 볼 때는 왕의 군대가 있어요. 군대 중에 하나씩 끼어가지고 장군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군들이 왕의 군대를 인솔하고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제는 어떻게 합니까? 백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백제는 이 신라 정벌하라고 무슨 기소공 숭례, 소화함자 숭례, 대반시록 대련, 뭐 대반 탐례 되는데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각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각각 하는 거예요. 왕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라에 가서 신라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끼리 싸웁니다. 자기끼리 싸우는 게 실패하죠. 그러니까 당시 외국의 사정은 이제 이 건너온 지가 백제에서 한 7, 80년 됐는데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바다 건너 신라에 가서 뭘 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외국에서 누가 세력을 잡느냐 이거에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정벌이 될 리가 없죠. 여기에 나오는데 기소공 숭례라는 원로 대신이 나오는 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리고 그 곤지가 백제 돌아오고 이미 죽어요. 그 다음에 소화한자 숭례라는 젊은 장군이 나오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기대반 숭례에게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 뺍니다. 대반시록 대련이라는 원로 대신인데 이 사람은 곤지가 천도할 때 천도하지 않고 외국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상학령에 묻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빼요. 그 다음에 대반 담련이라는 젊은 장군인데 이게 대반 시록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 전에 죽어요. 곤지가 천도기 죽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록화 숭례, 소록비의 숭례라는 이제 각신 조상이죠.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어요. 이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는 거 볼 때 젊은 사람 같긴 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 은퇴합니다. 일찍 은퇴하기 때문에 곤지를 따라가서 곤지를 호위하다가 전투에서 전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 사람 뺍니다. 그 다음에 기강전례 목련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목련은 담련, 숭례 이건 대련 지휘예요. 장관급 대신들인데 이 사람 죽어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기소공 숭례의 아들인 기대반 숭례라는 젊은 장군이 나오는데 아주 야심만만합니다. 이 사람 이 기씨는 이 백제 목씨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버지도 원로 대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금동관을 쓸 정도. 여기 숭례는 전부 후왕급입니다. 충분한 자격이 되고 전투에서 아주 용맹한 젊은 장군이에요. 젊은 사람입니다. 곤지 갈 때 행방불명돼요. 그래서 저는 한평 신덕 고분에 묻힌 사람의 1번 후보로 바로 기대반 숭례를 들어요. 이 젊은 장군 기송 숭례 아들인 이 기대반 숭례가 아닌가. 이 백제와 신라의 차이 중에 문주왕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이다. 상좌평이 뭐 계류왕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고구려나 백제는 왕자는 관직이 안 나가요. 왕자는 신라는 왕자도 관직에 나갑니다. 이게 달라요. 무슨 왜 다르냐면 고구려나 백제는 부여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부여가 아마 그 왕자는 관직이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농경민족의 전통이라고 봅니다. 우리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시대 대군들 왕자들이 관직에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요.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는 왕자 관직이 안 나기 때문에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가 상좌평했다. 그건 둘 중 하나 틀립니다. 상좌평이 맞고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니지만 나중에 문주왕이 왕력이 되니까 왕력이 집어넣은 거예요. 줘가지고 신라는 왕자들도 관직에 나가는데 이건 북방계의 전통이랍니다. 유목민족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나 백제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토사련 소주라는 강료가 나오는 이 사람은 장례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웅약 13년조를 보면 두 명의 장군이 나와요. 한 명이 물부목 대련 젊은 장군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춘일 소야신 대수, 이분은 여기는 장군이 좀 신분이 낮아요. 그러니까 웅약조 초창기 보면은 황자라는 신분이 많이 나오는데, 웅약 그래 곤제가 딱 즉위한 다음에는 황제를 싹 없어져요. 황제들이 싹 없어지고 그 대신에 대반시, 물부시라는 대성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본성에 보면 이상한 데다 그 조상을 데려왔는데 그 말도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왕실의 거대한 실력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전부터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여씨, 외국의 지배층인 부여씨가 성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아니면 목씨, 대성인, 사씨라든가. 사씨는 아직은 크게 부상을 하지 않습니다. 부여씨가 목씨가 양대 대성인 거죠. 그래서 웅약 13년에 물부목 대련이라는 젊은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웅약의 총애를 받아요. 웅약 18년도에도 나와요. 근데 물부 토대 승례라고 하는 장군도 나와요. 여기도 물부시인데 웅약이 별로 안 좋아해요. 웅약한테 눈밖에 났어요. 이 사람이 웅약을 위해서, 그 곤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거라고는 생각 안 씁니다. 데려갔을 가능성이 낮아요. 백제로 돌아갈 때. 그래서 이 웅약이 총애하던 젊은 장군인 물부목 대련, 이 사람을 두 번째 후보로 잡습니다. 그 한평 신덕고분이 묻힌 두 번째 후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웅약조에 나오는 젊은 장군인 기대반 숭례 목시입니다. 저는 물부목 대련, 부여씨라고 봐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477년에 죽고 외국에서 후왕급의 큰 권력자 장군인 사람인데, 곤지를 호위하다가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가 죽고, 곤지 죽기 전에 죽거나 부상에 당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와서 자기 고향인 영산역의 한평에 묻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 한평 신덕고분의 주인입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